안녕하세요. 네, 홍성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안식월로 좀 부재 중이셔서 저희 이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는 왜 미디어를 제한하나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에 관련된 제가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의 사용 현황이어서 미디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 그리고 동영상, OTT 사용 현황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의 폐해라서 이제 스마트폰의 폐해,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폐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디어의 실상이어서 이제 여러 분야의 미디어, 게임, 가요, 영화, 웹툰 등 학생들이 접하는 미디어의 실상이 지금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이 어떠한지, 정부, 테크회사, 가정의 역할은 어떠하며,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 사용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이제 미디어는 미디엄의 복수 형태로, 넓은 의미로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소리를 저장하는 오디오, 그다음에 영상을 저장하는 비디오, 그다음에 문자, 텍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방향을 저장하는 벡터 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 이제 전화, 편지, 방송 등 이런 거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이자 20세기 후반부터 통용된 매체 연구 용어로 이제 뉴 미디어라고 미디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 SNS를 말합니다. 그다음 매스미디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제작한 대량의 컨텐츠를 불특정 다수에게 한쪽 방향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를 매스미디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그 통합 미디어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나스 미디어라는 곳에서 15세부터 69세까지 2024년도 인터넷 이용자 통계를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서 통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인터넷 사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PC를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을 하는 시간에 대한 조사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왼쪽이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위에 부분이 주말이고 아랫 부분이 주중에 현재 사용 시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남성, 여성, 그다음에 1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조사했는데요. 주말에는 2시간 6분, 그다음에 주중에는 2시간 28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10대 저희가 이제 관심사가 10대다 보니까 10대는 주말에 하루에 2시간 14분, 주중에 1시간 43분으로 적지는 않지만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바일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주말에는 3시간 21분, 그다음에 주중에는 2시간 48분으로 많죠. 근데 이제 10대를 보시면은 10대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10대는 주말에는 하루에 4시간 13분, 주중에는 하루에 3시간 16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스마트폰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10대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포털, 그래서 포털에서 인터넷 웹서핑 등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동영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메신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간을 보면 동영상이 지금 주중에는 3시간 8분, 그 다음에 주말에는 4시간 26분으로 평균이 조사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전년대 대비해서 더 이용한 서비스를 봤을 때는 동영상이 1위로 전년 대비 더 이용한 서비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콘텐츠가 다양해서 볼거리가 많다,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이유가 생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놀라운 거는 하루에 이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조사해 봤을 때 이제 동영상만 보는 시간만 조사했을 때에 대한 조사 결과고요. 연령대별 평균이 주말에는 4시간 26분, 그 다음에 주중이 3시간 8분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에 평균보다 높은 연령대가 10대와 20대인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10대는 주중에는 하루에 5시간 41분, 주중에는 4시간 2분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엄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할 때 무슨 기기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모바일이 97.7%로 가장 높고 TV가 2위로 56.8%로 차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이제 동영상 시청 기기가 모바일이 1위로 나왔는데 10대가 모바일이 1위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40대나 50대보다 10대가 모바일로 동영상을 본다는 통계가 보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9.9%.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TV 비율이 높은 거에 비해서 10대는 TV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좀 낮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연령대가 당연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10대한테도 이런 비율이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조사하면서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가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넷플릭스, 세 번째가 인스타그램이 나왔고요. 10대는 역시가 이제 유튜브가 평균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요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평균이 51.95인 거에 비해서 10대는 79%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OTT 서비스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OTT 서비스는 Over the Top Media 서비스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저희가 아는 대표적인 OTT는 넷플릭스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은 하락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그죠. 근데 인터넷 이용자의 80%가 나는 80.7%가 OTT를 이용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넷플릭스의 시청 기기 비중은 1위가 TV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OTT,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TV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고요. 인터넷 이용자 중 OTT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80.7%가 10대부터 50대 연령에 관계없이 유료로 돈을 내고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10대는 보시면 76.5%가 유료로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대면은 공부하고 책 보고 밖에서 이제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OTT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좀 저도 많이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넷플릭스, 유튜브를 어떤 기기로 보느냐.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걸 어떤 기기로 보느냐 했을 때 왼쪽 차트와 세 가지 중에서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 그냥 일반 동영상과 유튜브는 TV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보는 비중이 높고 넷플릭스는 보시면 TV 31.7%, 모바일 34.3%로 이제 둘 다 사용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TV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이제 그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넷플릭스를.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랐고 아무래도 TV는 실내에서 보다 보니까 한정된 장소고 시간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바일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은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시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든 장소, 시간 제약 없이 넷플릭스를 어디서든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비중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건데 SNS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제 SNS 이용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통계를 보시면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77.7%가 SNS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10대를 보시면은 92.4%가 SNS를 사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SNS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남녀 비율이 있고 10대들이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은 좀 나이가 든수록 좀 많이 사용했고, 트위터가 10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밴드야말로 정말 이제 3, 4, 50대로 갈수록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틱톡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카카오 스토리도 이제 10대들은 잘 모르고요. 옛날에 많이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틱톡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틱톡이 10대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3, 4, 50대들은 틱톡을 잘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모르고 하는데, 이 틱톡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틱톡이 15초에서 1시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올리는데, 그걸 올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동영상을. 동영상을 보는데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틱톡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영상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속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유튜브는 사실 자신 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3,000시간 이상을 시청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틱톡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기만 해도 포인트로 쌓이고 그게 돈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많이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10대들이 틱톡을 통해서 영상을 계속 시청하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보기만 해도 돈이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틱톡을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중독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가 무엇이냐? 94.8%가 카카오톡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의 메신저를 이용한다. 인스타그램 내에 메신저 있죠, DM. 그걸 이용한다. 그리고 10대는 카카오톡이 85%,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메신저가 62%,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마지막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10대 성연령별 주요 관심사에 대한 조사 결과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상승한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남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대들이 전년 대비해서 어떤 걸 더 관심이 생겼는지,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고요. 10대는 보면은 그죠?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9.2%가 나왔고, 다른 것들도 2점 몇 %로 좀 높아진 것들이 있고요. 20대는 여행, 30대는 세일 정보, 40대는 비슷비슷하게 의류, 세일 정보, 맛집, 외식 뭐 이런 거고요. 50대는 아무래도 건강을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 이제 10대다 보니까 10대가 이제 아이돌, 연예인, 웹툰, 웹소설, 만화, 애니 이것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왜 메이크업이 이제 9.2%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때 10대들이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남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동영상 OTT를 보면서 갖게 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은 시간이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 사실 홀가는 제한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미디어를 아예 보지 않죠. 근데 외부 학생들을 조사했을 때 이런 결과들을 얻었을 때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17세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만으로 고등학생을 졸업했을 때, 그때쯤은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나라는 거에 질문해 보면은, 교회가 800시간, 가정이 2000시간, 학교는 11,000시간, 미디어는 63,000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주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딜 가도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책을 보기보다는 지하철에서도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놀라운 것은 사실 아이들도 요즘 식당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모습들은 저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안 좋을지,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가 어떠한지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뇌 신경망을 가지치기 한다고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저희는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좀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한 아이들은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이버 학폭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게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카카오톡 이용한 사이버 학폭. 예,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조사해봤는데 4가지 정도로 카톡 감옥, 떼카, 와이파이 상납, 사이버 학폭, 그다음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이버 학폭, 그다음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이버 학폭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잠시 설명을 드리면, 카톡 감옥이고요. 이게 이제 피해자를 단톡방에 초대를 한 다음에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피해자가 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해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학생이 3개월간 남학생한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했고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근데 이 학생만은 아니에요. 희생자들이 많고 굉장히 괴롭다고 해요, 이게.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카톡 감옥이 가해 학생자들의 죄책감을 느끼는 게 둔감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톡으로 욕 좀 들었다고 뭐가 힘들겠어. 그래서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면 괜히 우쭐해져요. 증거를 없애기도 쉬워요. 계정을 삭제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누가 초대해서 욕해달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인맥 쌓기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당한 학생은 어떨까 했을 때 복수하고 싶었는데 다시 보복을 당할까 봐 참았어요. 언제 카톡이 울릴지 몰라 불안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 애들을 마주칠 생각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이 신체 폭행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부모나 교사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상대방 차단, 내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한다, 아니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피해 학생 중 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한 학생은 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떼카와 와이파이 상납 사이버 학폭은, 이제 떼카는 때로 카카오톡을 보낸다는 의미로 이제 카톡 감옥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톡방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여서 개념은 좀 비슷하고, 와이파이 상납이라고 해서 와이파이 셔틀이라고도 하는데, 와이파이 상납은 이제 피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후에 스마트폰의 테더링이나 핫스팟 기능을 통해서 이제 와이파이를 나한테 제공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 빵 셔틀, 가방 셔틀 들어보셨잖아요. 뭐 빵이나 군것질 심부름 시키고 가방 들도록 하는 행위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셔틀은 뭐 카카오톡 선물을 이용해서 나한테 상납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데, 이제 데이터 셔틀까지 강제로 데이터를 상납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제 학폭으로 나와 있고, 사례가 이제 2021년도에 이러한 신종 사이버 학교 폭력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진짜 같은 음성이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고, 이걸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피해자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왜곡해서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검거된 허위 영상물 용의자 120명 중에 10대가 91명, 그러니까 75.8%가 10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고, 아동청소년 특별위원장인 서혜진 변호사도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이미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졌다. 또래들 사이에 장난이나 놀이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이버 학폭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 사이버 학폭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한 후에 개인정보나 인증번호 등을 요구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번호 부르게 하고 개인 정보를 하는 건데, 2024년에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영상이고요. 이것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버 학폭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4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그 공교육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겠다고 정부의 정책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오는 2025년부터 일부 학년 및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2028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중1 고등학생들 일부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교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찬성하는 부모는 10명 가운데 3명 정도밖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대상 설문지를 보면은 시력 약화, 거북목 유발할 수 있지 않냐, 정서 발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학생들이 일상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학교에서까지 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부모들도 지금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고, 교원들은 더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초중고교 교원 1만 9,6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에 작년에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동의한다 대답은 사실 12.1%에 그쳤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실패 사례들이 나오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종일 금지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결의안이 승인되었고, LA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왔는데 학교에서 생활하는 자유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났고요. 예정이고, 버지니아주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발효 예정이고, 인디애나주나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미네소타주 등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이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로 이제 퍼지고 있어서 프랑스에서도 3세에서 15세 아이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디톡스 법안이 지난 2018년 제정돼 이미 규제 중에 있고요. 대만은 2015년 법 개정을 통해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합법적이지 않은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해 왔고요. 이처럼 이제 스마트 기기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지속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일각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전 세계 흐름을 거스르는 판단이 아니라는 현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기의 폐해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디어의 실상이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디어에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가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성관계 첫 경험 나이가 13.6세.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성을 더 빨리 알게 되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게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하는 게임이 엄청나게 많죠. 저도 모르는데 그 게임들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가장 좀 해롭다 싶은 거 3개 정도만 좀 뽑아봤습니다. 모모 챌린지라고 이제
저기 좀 표정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흑백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2018년도부터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 게임이고요. 그래서 일본 작가의 조형물 모모를 기반으로 하고 그 왓츠앱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모모와 대화를 하면서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왓츠앱은 이제 로그인도 없이 전화번호로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모와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고 모모가 비밀을 유지한 채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이를 어길 시 해를 입힐 것으로 협박을 하는데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자해나 자살을 유도하는 위험한 게임으로 실제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자살 사례가 보고가 돼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웨일 챌린지는 흰긴 수염 고래 챌린지라는 이름도 있고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유래된 소셜 미디어 게임 블루웨일 챌린지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컸었는데 이게 10대를 겨냥해서 위험한 게임으로 50일에 걸친 과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이제 자해하는 인증샷의 사진을 보내게 하고 마지막으로 도전 과제가 참가자로 하여금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12개국 넘게 피해가 발생해서 학교 측에서도 자녀를 보호하라는 통신문이 나가기도 했던 그런 위험한 게임이었는데 이게 한창 12국에서 유행을 하다가 2020년도쯤에 이제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다가 2020년도쯤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나단 갈린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그 DM, 그 메신저죠. 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다시 걸면서 다시 한번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도 보게 되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사실 누군지 잘 모른 채로 아이들이 클릭하다 보면 이 게임에 가입하게 되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살하게끔 유도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위험한 게임이어서 네, 가정통신문까지 많이 나갔던 좀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중에서 마지막으로 조사한 거는 대마초 재배 게임이라고 해서 사실 그림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 게임이. 그리고 그냥 뭘 심고 가꾸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걸 심고 가꾸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게임처럼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마초인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와 애플 웹스토어는 대마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수십 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대마초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내용을 이게 담은 게임이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런 위험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가요를 볼 텐데 이제 학생들에게 너무나 인기 있던 그룹이었고 BTS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2022년도에 사실 목사님 저희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미디어 강의해 주시면서 방탄소년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잠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2013년에 데뷔를 했죠. 7인조 그룹인데 지금은 모두 군 복무 중이고 근데 6월이면 다시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22년도에 이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영상을 사실 그때는 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때 영상을 함께 봤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캡처하면서 부분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가사를 보시면은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멜로디가 한번 안 들어보셨으면 가서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아이들이 이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가사가 사실 잘 들리지 않고 멜로디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피땀 눈물이라는 것만 좀 들리고 가사가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멜로디가 좀 감미롭고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멜로디를 들으면서 이 음악을 계속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내 몸, 마음, 영혼도 너희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너희 날개는 악마의 것. 어서 날 조여줘. 너랑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에 든 성배. 네가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사의 내용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실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앞에 부분에 이제 소년들이 미술관을 막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한 소년인 석진이죠. 석진이 이제 진지한 태도로 한 미술 작품에 집중을 하는데 이 미술 작품이 이제 피테르 브레겔의 반역천사의 추락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대천사와 이를 돕는 천사들이 반역한 천사를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 담겨 있는 그림을 응시하는 진의 뒷모습이 마치 선과 악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한 듯 진의 중심으로 양쪽에 흰 문, 그 다음에 검은 문, 선과 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들이 앉아있는 뒤편에 걸려있는 그림이 하버드 제임스의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고요. 드레이퍼의 이카루스를 위한 탄식이라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죽은 이카루스를 슬퍼하는 님프,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 님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이카루스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더 높게 날다가 날개의 밀랍이 태양에 녹아서 추락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이카루스를 그렸고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 그다음에 무모한 모험, 만용을 엿볼 수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소년들이 대면하게 되면서 유혹인 그 악을 나타낸다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뭐 성장을 한다 이렇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카루스를 위한 탄식 그림 앞에 정국이 이제 위태롭게 그네에 매달려 있는데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사탕은 달콤한 유혹, 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정국이 사탕을 입에 무는 순간 눈을 뜨면서 화면이 거꾸로 뒤집히고 생명력 없어 보이던 정국이 이 악을 마주하고 자각하는 순간 소생하여 마치 공중을 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남준이 압생트를 마시는데 이 압생트가 악마의 술, 초록 요정으로 불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유럽 예술가들이 사랑하던 술로 이제 이 술을 마시면 환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지 주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남준이 유혹에 사로잡혔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인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놓여 있고 소년들이 그걸 함께 성배를 들면서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민이 이 사과를 먹음으로써 각성이 일어났고 이 석진이 이제 청춘에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늘의 붉은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서 석진이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초록색 연기가 가득한 방이 나오고 침대와 소파에 늘어져 있는 정국과 남준의 모습, 그다음에 정국과 남준은 이미 강력한 악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석진의 눈을 가려서 보호해주고 있던 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유혹, 그 악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장면이고요. 이제 이게 석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유혹에 석진은 아름다움이 이끌리듯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검은 날개를 가진 천사, 타락한 루시퍼, 사탄에게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고 헬라 신들을 모신 신전들에서 입문 이식을 치룬 방탄소년단이 마지막 장면에서 검은 날개를 가진 천사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루시퍼에게 이제 영혼을 팔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진이 이제 입맞춤과 동시에 이렇게 베일이 벗겨지는데요. 베일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태영인데 이 태영이 석진이 유혹 악에 이제 눈을 뜨게 해준 역할을 했고 이 등에 부러진 날개의 표식을 지닌 자 결국 태영은 그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석진을 유혹하는 자, 타락시키는 자임과 새로운 악의 세계로의 안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사실 이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기반으로 이제 쓰여졌고요. 이게 악 성장, 가인의 표식 등 이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과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은 이제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대를 초월한 성장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내용은 주인공이 이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데미안을 만나서 혼돈으로 나가는 과정을 그렸고 그 과정을 이제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에 영향을 줬고 이제 메시지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우리가 선이나 도덕만을 추구하고 악함을 멸시하는 종교 혹은 사회적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상이고, 가인, 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그 데미안이 싱클레어가 만난 가인의 표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데미안이. 그래서 이 소설 데미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였을 뿐이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인간이 자기 내면의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로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 소설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생각과 사상을 전해 듣고 그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소설 데미안의 영향을 받아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만들어졌고, 악과 결합해서 영혼을 바치는 것, 이것을 이제 성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매우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도에서 그 에스파도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블랙 맘바가 제목이고요. 에스파의 블랙 맘바가. 그래서 이 블랙 맘바, 에스파는 2020년도에 데뷔한 4인조 걸그룹이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관으로 주목받고 있고, 대표곡인 이 블랙 맘바가 그 블랙 맘바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이제 뱀목, 코브라과 맘바 속에 속한 독사래요. 그래서 뱀이죠. 공격성이 강하고 맹독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위험한 뱀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뱀으로 유명하고요. 이 뱀인 블랙 맘바가 이제 노래 제목이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블랙 맘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장면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 블랙 맘바란 뱀이 왼쪽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다란 뱀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블랙 맘바는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는 존재론으로 묘사되어 있고, 결국에는 에스파가 블랙 맘바에 의해서 잠식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블랙 맘바에 먹히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고요. 드라마랑 시리즈를 보시면은 드라마랑 시리즈에서도 이제 동성애자 로맨스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 그래서 웨이브 방송에서 진행됐는데, 남의 연애, 그 다음에 메리퀴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남의 연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방영이 됐던 동성애 프로그램 있었고요. 메리퀴어도 국내 최초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드라마나 시리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영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은 많이 아시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했던 이제 최초의 넷플릭스가 서비하는 전체 93개국에서 1위를 달성한 생존 스릴러 TV 시리즈이고요. 내용은 이제 목숨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극한의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폭력적인 죽음, 물질 만능주의, 극한의 경쟁, 그다음에 경제 권력, 생명 경시 등을 다루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주었고, 미국에서는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의 시청 금지령을 내리는 학교들도 잇따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지옥은 2021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에 또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지옥의 줄거리가 사람들이 갑자기 지옥행 선고를 받고 정체불명의 괴물들에게 처형당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내용이고, 이 혼란을 틈타서 부흥한 종교단체 새 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서 이들이 얽히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이 공개된 직후에는 이제 넷플릭스 최단 시간 세계 1위를 이제 24개국에서 이제 하루 만에 최단 시간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엄청난 인기를 얻은 작품이었고,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부분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오징어 게임보다도 빠른 속도로 1위에 오르는 작품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웹툰을 또 본다 그래서 제가 웹툰을 조금 찾아보았고요. 비밀 사이, 네, 이거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연재되었는데, 가난과 열등감을 숨긴 채 살아가는 주인공 다온이 여러 남자와의 사이에서 갈등과 사랑을 느끼는 보이스 러브죠. BL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려진 웹툰입니다. 이것도 동성애인데요. 그래서 공대생 추상우, 디자인과 그다음에 스타 장재영이 캠퍼스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남자들의 로맨스를 그린 웹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헬퍼고요. 폭력적인 장면과 다크한 분위기로 유명한 웹툰이고 조직 간의 싸움, 배신, 복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돈과 권력이란 제목의 웹툰이 있었고 이제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룬 웹툰인데 폭력과 음모가 주된 내용이라서 자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자살을 소재로 다룬 웹툰. 이런 웹툰들이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웹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게 되고 접할 수 있는 좀 위험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 몇 년 전에 지금보다 몇 년 전에 이제 유행을 했고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다음에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죠. 그래서 이 가상 현실 VR보다 더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게임, 뭐 가상의 모델 그리고 이제 광고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사실 가상 세계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아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박, 마약 이런 컨텐츠에 접근하는 문제도 발생했고 가상 자산인 토지, 아이템 등이 거래되면서 금융사기와 해킹 사건도 발생했었고 사용자 위치 정보나 생체 데이터,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현재 시대를 이제 AI 시대라고 할 만큼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 제조, 뭐 금융,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고 인공지능에게 없는 것이 사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고요. 이것만큼은 사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대체될 수 없는데 인공지능이 점점 많이 발달되면서 많은 거를 대체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드리고 실리콘밸리의 유명 사립학교인 페니슐라 발도르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부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사실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텔, IBM, HP 등등 거의 모든 IT 기술을 만들어낸 곳이에요.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IT 기업이 있고 IT 기기를 만들어내지만 정작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칠판이 저희보다도 더 옛날 칠판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저런 칠판을 사용해서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차단하라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가정 문화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IT 기술을 만드는 유명한 사람들마저도 자녀들에게는 IT 기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죠.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집에서 IT 기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문화를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숀 파커 페이스북 초대 차장인데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비롯해서 그 어떤 SNS도 하지 않는다.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에번 윌리엄스 트위터 공동 창업자는 집에 IT 기기가 아예 없다. 대신 책으로 가득한 거대한 서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 14년까지 세 자녀가 있는데요. IT 기기를 금지하고 15세가 돼서야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용 기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이 빌 게이츠는 성공한 기업인이자 그다음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양육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세 자녀가 이제 아들,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큰 딸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큰 딸이 10살 때 컴퓨터 게임에 처음에 빠졌어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게임을 하는 딸을 보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빌 게이츠 부부가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다 어떤 디지털 기기도 금지시키고 침대에 누워서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집에서 컴퓨터를 하루 45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엔 불만이 컸었는데 차츰 게임하던 시간에 이제 딸이 게임하던 시간을 줄이고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노는 모습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IT를 만드는 사람조차도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제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자녀들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 뇌에 안 좋은 영향도 있고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성장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자신의 사고의 틀과 그다음에 세계관이 형성되는 나이기도 하기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계관이 사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인데요. 이 연구 결과 보면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사람의 세계관이 확고히 자리가 잡힌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와 초기 성인기의 경험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성인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계관이 전달이 된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학부모 교육대 교장 선생님께서 불안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불안 세대가 이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불안 세대 속에서 이 책 속에서 그 다음에 불안 세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뒷표지에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여자 청소년 자살률 167% 증가, 도대체 요즘 아이들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줌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제 불능 실험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제 책에는 스마트 책 안쪽을 보면 스마트폰을 쥐어줌으로써 10대 우울증 비율의 증가, 어린 청소년의 자살률의 증가가 되었다는 그래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 세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아이들의 해악을 4가지로 설명했었죠.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중독, 이런 해악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저는 이 불안 세대를 보면서 저희 이제 정부와 테크 그다음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테크는 저희가 사실 정부와 테크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이것에 깨어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보호 의무를 준수한다. 그래서 테크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성인 나이가 현재 13세로 되어 있는데 이걸 16세로 올려서 청소년이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나이 확인 과정을 쉽게 만들어서 부모와 플랫폼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더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를 장려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모 처벌 중단은 이제 자녀가 현실 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한 부모에 대해서 과잉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걸 중단해라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놀이 장려하는 거, 그래서 휴식 시간과 신체 활동을 늘리고 놀이 중심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장소 설계, 공원, 놀이터, 보행 공간 등 공공장소를 설계할 때 어린이 안전과 활동을 고려해달라. 직업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는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수습과정, 봉사활동 등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다 보니까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불안 세대 뒤쪽에 보면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0에서 5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은 쭉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화면 노출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0에서 5세까지는 어리잖아요. 유치원생들에게는 이제 화면 노출을 하지 말라,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6세에서 13세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한 방법이 없는 아이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지금 불안 세대에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너무 소소한 것까지 챙겨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 다음에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 장려하라. 자유놀이를 즐기라. 캠핑을 가라. 아무 기기도 없고 안전, 지상주도 없는
캠프를 찾아봐라. 아동 친화적 동네와 동네 놀이 공간을 조성하라.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세에서 12세 아동 화면 기반 레크레이션 활동은 하루에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라. 화면 기반에. 그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자녀 보호 기능과 컨텐츠 필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다음에 전체 화면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면 활동과 잠을 최대화하라. 하루와 일주일의 시간에 명확한 구조를 부여하라. 중독이나 문제 있는 사용의 징후가 없는지 살피라는 내용이었고요.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늦추라. 10대 초반의 자녀와 위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죠. 13세에서 18세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의 이동성을 증가하라. 집에서 10대 자녀에게 의존하는 일을 집안일도 시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0대 자녀에게 파트타임 일을 권장하라. 10대 자녀가 더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방법, 동생들이든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래서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라. 그다음에 자연에서 더 큰 스릴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자연에서 나가서 자연을 경험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안 세대에 대해서 뭐 0세부터 18세까지 어떻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 테크에서는 테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가끔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불안 세대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노력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심어줘야 할 것은 사실 성경적 세계관이죠.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라고 하고 디지털 기기를 막고 이거를 차단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사고의 틀과 세계관이 어떤 게 세계관으로 정립될 수 있을지 할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회복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이겠죠.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학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학습하는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가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를 실제 교육에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 학교, 교회가 통합으로 교육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바쁜 토요일에도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지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암송,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제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성경적 사고의 틀과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가정, 학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이들을 이 실질적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기른다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첫 시간이 항상 월요일은 예배고 그 다음에 암송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요. 수업에서도 항상 아이들이 이제 성경적인 기반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저희 교재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교사분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항상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사고와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합니다. 네, 그 강의는 마쳤고요. 이거는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이고 아이들이 음악을 들려달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찬양을 들려주면 좋을지 고민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쉬는 시간 제가 이걸 띄워놓을게요. 이제 제가 5, 6학년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좀 사춘기 반을 이제 거치면서 아이들이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오고 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음악 많이 들어요. 음악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다 제안을 하기만 하고 너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떤 음악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모님들이 있으신 거를 제가 좀 보고 저희가 이런 찬양들을 그래도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찬양 있고 가로친 거는 이제 유스들이에요. 그래서 유스 찬양들에서 요거를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띄워놓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고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4시 반까지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룹 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